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대성고 1학년 내신 담당 강사 오준호입니다. 저희 이제 1학년 국어 시험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뒤돌아보고 2학년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성고 1학년 출제 범위 및 문항을 간단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중간고사 때 시험이 끝나자마자 쌤이 분석을 통해서 엄청 강조 드렸던 대로 중세 국어가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세 국어가 여기는 7번까지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성 시험은 39문항이기 때문에요. 7문항이 그렇게 엄청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비율인 것도 아닙니다. 그쵸? 거의 5분의 1에서 6분의 1지 정도 되죠. 근데 왜 더 문법이 더 중요하느냐? 퍼센티지도 퍼센티지만요. 여러분, 송실시험은 39문항을 풀어야 된다는 굉장히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 문법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 뒤에 있을 문제를 굉장히 줄여나가실 수 있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문법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중세 국어의 의문에 대한 문제, 의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문. 두 번째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세 번째는 중세 국어의 표기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중세 국어의 문법에 대한 문제. 그래서 중세 국어의 이 현대 국어와 다른 특징들이 굉장히 골고루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문, 한자음 표기, 그냥 표기, 문법,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요 각각 중세국어의 형태소 분석, 그리고 훈민, 정음, 언해본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관형격조사의 문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중세국어 문법 문제의 특징을 돌아보면요, 중세국어에 딱 필요한 그런 의문, 표기, 문법 문제가 골고루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엄청난 활용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세국어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것, 베이스캠프에서 들은 학생도 있을 테고 안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 베이스캠프 수업이든 아니든 들은 강의 내용을 토대로 이해와 암기를 잘 하셨다면 이 중세국어 문법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정답률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중세국어 문법 부분에서 틀렸거나 아니면 시간을 많이 소모한 친구들은 자기가 지금 공부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모의고사 문법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수록이 됐는데요. 8번 문제는 높임 표현 문제였고요. 9번 문제는 피동사동의 문제였는데 이 두 문제 모두 중간고사 시험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틀려서는 안 되고요. 아니, 중간고사 문제가 모의고사식으로 좀 나왔다고 틀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다면 역시나 반성을 해야 되겠죠. 10번 문제는 의문 변동의 표기 반영 경우와 미반영 경우의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의문 변동이 시험을 본 지가 오래돼서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형 문제를 통해서 대비를 좀 하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 교과서 고전시가 청산별곡입니다. 그래서 11번은 표현상의 특징 문제.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내신에서는 당연히 틀리시면 안 되고요. 12번은 중심 내용의 이해 문제예요. 각 연의 중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 13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청산별곡의 1유견에 나타나는 삶의 자세와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고르기. 하지만 한자성어 문제긴 하지만요, 개인의 어휘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산별곡 자체가
청산에서 살고 싶다 혹은 살아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분지족 안빈납도의 삶이다 라고 수업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듣고 고르시기만 하면 돼요. 쓰는 것도 아니에요. 고르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4번에서 15번까지는 모의고사 독서 지문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14번은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 15번은 보기 적용 문제였는데요. 보기 적용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모의고사에서 난도가 높은 유형이에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이미 지문을 다 알고 보기 적용 문제를 푸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푸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교재 현대시 전반적 특징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부 내용 이해 문제 역시 작품 해설을 잘 들으시면 틀릴 수가 없다. 교과서 현대소설 마지막 땅에서 서술상의 특징 문제와 세부 내용, 중심 내용 이해 문제가 쭉 나왔는데요. 역시나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인 내신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제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문제는요. 여기 22번을 잠깐 보실까요?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 유형을 묻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땅 주인인 지주한테 남편이에요. 아내가 땅을 팔자고 권유하고 있어요. 왜 권유를 하느냐? 자식들이 빚을 많이 져서 자식들 빚을 땅을 팔아서 갚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땅을 팔자고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에 뭐라고 나왔냐?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상대방의 결단을 종용하고 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빚을 안 갚아주면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 종용이라는 단어를 혹시 몰랐을까요? 요거를 이 선지를 못 고른 친구들이 더러 있었어요. 종용을 몰랐던 걸까? 종용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권유를 하는 걸 종용이라고 그래요. 그쵸? 그 다음 그 뒤는 모의고사 독서 문제 23에서 24 개념주의적 태도에 대한 들레즈의 비판. 위에 아까 지나갔던 비문학 문제 있죠? 그거랑 유형 똑같아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26번은요 부교재 고전시가, 강호시가입니다. 25번은 전반적 특징이에요. 전반적 특징. 당연히 시의 전반적 특징, 성격이 어떤지, 시상전개 방식은 어떤지, 이미지는 어떤지, 수사법은 뭘 쓰고 있는지, 내용은 어떤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거의 대성고 내신 유형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데 특히 답인 선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작품은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과 유교적 충의 사상이 충돌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이게 선지였어요. 근데 이 강호사시가라는 시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마지막에 시조의 마지막에 내가 자연 친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다 임금의 덕이다 이러면서 작품이 끝나요. 근데 어떻게 자연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랑 유교적 충의 사상이 대립하고 있나요? 오히려 어울리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 외부선지 적용 문제. 그나마 이제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죠. 항상 외부선지를 고르는 문제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그 다음 부교재 고전시가 3위인곡 표현상의 특징 문제, 중심 내용 이해 문제 있었고요. 세부 내용 이해 문제. 이 세부 내용 이해 문제도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달과 북극성이 이 3위인곡에서 달과 북극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해, 달, 북극성 모두 임금을 항상 상징하는 자연물이에요. 엄청나게 빈출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신 분들은 방학 기간 동안에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자연물의 의미를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내신이어도. 그 다음 30에서 31번은 훈민과 복선화물록의 전반적 특징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2에서 32는 분수 틈 사이 모의고사 현대시의 전반적 특징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모의고사 고전시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정정하겠습니다. 교과서 고전시가예요. 정정.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동짓달 기나긴 밤을 두터비 파리를 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 특징 문제였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눈 맞아 휘어진 대리라는 작품이랑 같은 시기의 작품과 비교하는 외부 작품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였냐면 눈 맞아 휘어진 대를 해서 눈이 어떤 의미냐. 근데 여기서 눈은요 화자에게 억압을 가하는 조선 건국 세력을 의미해요. 근데 요 선지에 눈은 간신이다 이런 선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은 어쨌든 부정적인 존재니까 이 시에서는 부정적인 존재니까 학생들이 그 선지가 다 맞구나 하고 넘어간 학생들이 많아요. 조선 건국 세력은 고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라를 뒤엎으려는 세력일지 몰라도 간신이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6번은 전반적 특징 문제였고요. 37번은 어휘 문제였습니다. 38번, 39번은 모의고사 현대소설 선학동 나그네 문제인데 역시 기본적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묶어서 총평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역시 대선거 문제는 이전하고 똑같이 모의고사식 유형 문제를 역시나 많이 내구나. 그리고 중간중간 말장난 문제까지 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대선거 시험을 접근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중심 접근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이겁니다. 무조건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풀자. 이거 좀 사실을 말하면 모순이죠? 어떻게 빠른데 정확하게 풉니까 선생님? 그만큼이나 대선고 시험은 모의고사식 문제 빨리빨리 치고 풀어야 되는 문제를 지향해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중세국어 7문항에 모의고사 문항 3문항에서 10문항이잖아요. 39문항에서 10문항을 빼면 29문항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문항은 문법이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푸시고 29문항에 힘을 실으셔야 됩니다. 강하게. 그래서 내가 문법 문제 정답률이 높지 않다. 문법 문제에서 오히려 많이 틀렸다. 이런 친구들은 이번 시험의 핵심을 겨냥을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쌤이 저번 중간고사 끝날 때 역시 똑같은 중간고사 피드백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세 국어 완벽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잡는 것이 기말의 키가 될 것이다. 역시 예측대로 기말의 키는 문법이었습니다. 10문제 다 맞는 것도 중요하고요. 10문제를 그리고 빠르게 푸시고 29문항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문법은요 이론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돼 있다면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수능의 언매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학년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의고사 능력을 조금 더 기릅시다. 1학년 때 좀 나는 기초적인 암기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방학 기간에는 특히 대선고는요 더더더욱 모의고사 풀이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대선고는 2학년 때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많아요. 1학년 때처럼 역시나.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 문제도 계속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암기보다도 개인의 문제 감각을 좀 더 강하게. 그럼 어떻게 문제 감각을 늘릴 수 있느냐? 문학 부분은요 애매한 이론을 확실하게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수사법,
시상 전개 방식, 소설의 시점,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이런 거를 다시 다 정리하세요. 비문학은 초고난도 비문학 접근하기. 그러니까 나한테 막 만만한 비문학 보시지 말고요. 진짜 나한테 어렵다고 느껴지는 비문학 하기. 이게 나한테 쉬운 비문학은 아무리 많이 봐도 잘 안 늘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어려운 비문학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 비문학 독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딱 이번 방학이거든요. 여러분, 베이스캠프에 학원을 오시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시든 방학 기간에 알차고 꼼꼼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